세상에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는 말이 있죠. 저는 그 말을 정말 싫어해요. 자식 이기는 부모가 없는 게 아니라 자식 때문에 속이 썩어 문드러져도 참고 사는 부모만 있을 뿐이죠. 제가 딱 그 꼴이었거든요. 저는 남부럽지 않게 살아요. 젊어서 남편 먼저 보내고 안 해본 고생 없이 악착같이 돈을 모았죠. 시장 바닥에서 생선 비린내 맡아가며 장사했고 밤에는 식당 설거지까지 하면서 건물을 올렸어요. 이제는 번듯한 5층짜리 건물주 소리를 들으며 편하게 살고 있죠. 제 원칙은 딱 하나였어요. 자식한테 손 벌리지 말고 자식 인생에도 간섭하지 말자. 그래서 아들놈 장가갈 때도 집 한 채 딱 해주고는 그 뒤로는 일절 터치 안 했어요. 며느리한테 시집살이 시킨 적도 없고요. 명절에도 오기 싫으면 오지 마라, 해외여행 가라 하면서 쿨하게 살았죠. 그런데 그게 저만의 착각이었나 봐요. 사람 호의를 권리로 아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바로 제 며느리 이지영과 하나뿐인 아들 김호식 이야기예요. 그날은 유독 날씨가 스산했어요. 평소에는 전화 한 통 없던 며느리가 갑자기 찾아온 날이었죠. 인터폰 화면에 며느리 얼굴이 뜨는데 순간 누구인가 싶었어요. 며칠을 굶은 사람처럼 얼굴이 퀭하고 머리는 부스스한 게 영락없는 환자 꼴이더라고요. 문을 열어주니 인사는커녕 신발도 대충 벗어 던지고 거실로 쑥 들어오더군요. 소파에 털썩 앉는 폼이 어딘가 불안해 보였어요. 제가 따뜻한 차라도 한 잔 내오려고 주방으로 가려는데 며느리가 다급하게 저를 불러 세웠어요. 어머니, 차는 됐어요. 저 지금 한가하게 차 마시러 온 거 아니에요. 목소리가 잔뜩 쉬어 있었어요. 제가 놀라서 맞은편에 앉으며 물었죠. 너 어디 아프니? 얼굴이 왜 이렇게 반쪽이야? 무슨 일 있는 거야? 걱정이 돼서 묻는 말에도 며느리는 대답이 없었어요. 손톱만 딱딱거리며 식탁 유리를 긁어대는데 그 소리가 참 듣기 싫더라고요. 한참 뜸을 들이던 며느리가 고개를 팍 들더니 대뜸 이러는 거예요. 어머니, 저 3천만 원만 해주세요. 3천만 원을 무슨 껌값 달라는 것처럼 툭 던지더군요. 저는 순간 제 귀를 의심했어요. 빌려달라는 것도 아니고 해달라니요. 평소에 살갑게 굴던 아이도 아니고 1년에 서너 번 볼까 말까 한 며느리가 와서 한다는 소리가 돈 내놓으라니 기가 막혔죠. 그래도 무슨 급한 사정이 있겠거니 싶어서 차분하게 물어봤어요. 3천만 원이 적은 돈이 아닌데 어디에 쓰려고 그러니? 호식이 사업에 문제라도 생겼니? 아니면 너희 집 대출금 갚아야 할 때가 된 거야? 제가 조목조목 물으니 며느리 표정이 순식간에 일그러졌어요. 마치 왜 꼬치꼬치 캐묻냐는 듯이 짜증 섞인 눈빛으로 저를 쏘아보더라고요. 아, 그냥 좀 주세요. 묻지 말고 그냥 주시면 안 돼요? 나중에 호식 씨가 다 갚을 거예요. 어머니 돈 많으시잖아요. 통장에 수억 들어있는 거 다 아는데 며느리가 죽겠다는데 그 돈 좀 쓰는 게 그렇게 아까우세요? 이 말에 저도 뚜껑이 열리고 말았죠. 돈이 많으면 이유도 묻지 말고 줘야 하나요? 제가 그 돈을 어떻게 모았는데요? 10원 한 장도 허투루 쓴 적 없고 제 옷 한 벌 사는 것도 벌벌 떨면서 모은 피 같은 돈이에요. 그런데 며느리라는 아이가 시어머니 돈을 맡겨놓은 보따리 내놓으라는 듯이 군이 어이가 없었죠. 저는 정색하고 딱 잘라 말했어요. 너 말버릇이 그게 뭐니? 내가 돈이 많든 적든 그건 내 돈이야. 그리고 용처를 모르면 단돈 10만 원도 못 준다. 이게 내 원칙이다. 너도 알지 않니? 호식이한테 갚으라고 할 생각 말고 정 필요하면 너가 어디에 쓸 건지 정확하게 말해. 타당하면 빌려주는 건 고려해 볼 테니까.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며느리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어요.
그러고는 식탁을 쾅 내리치는데 그 소리가 어찌나 크던지 식탁 위에 있던 유리잔이 달그락거리더군요. 진짜 너무하시네요. 사람이 중내 사내하는데 원칙 타령이세요? 됐어요. 치사해서 안 빌려요. 어머니 돈 싸 짊어지고 천년만년 잘 사세요. 며느리는 씩씩거리며 현관으로 나가버렸어요. 뒤도 안 돌아보고 쾅 소리가 나게 문을 닫고 나가는 뒷모습을 보는데 가슴이 쿵쾅거리고 손이 떨리더라고요. 도대체 무슨 일이길래 저러나 싶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괘씸해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며느리 친정이 좀 어렵다는 건 알고 있었어요. 사돈이 사업하다 망해서 빚이 좀 있다고 들었는데 혹시 빚쟁이한테 쫓기나 싶기도 했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시어머니한테 와서 행패를 부리는 건 아니잖아요. 그날 저녁은 밥알이 모래알 같아서 먹는 둥 마는 둥 했어요. 드라마를 봐도 내용이 눈에 안 들어오고 자꾸 며느리의 도끼 서린 눈빛이 떠올라서 마음이 심란했죠. 밤 10시가 넘었을 거예요. 초인종이 울려서 보니 이번에는 아들놈이었어요. 비밀번호를 알면서도 굳이 벨을 누르는 꼴이 뭔가 캥기는 게 있는 거죠. 문을 열어주니 아들이 쭈뼛거리며 들어와요. 엄마, 주무셨어요? 아들은 제 눈치를 살살 보면서 거실 바닥에 앉더라고요. 덩치는 산만한 녀석이 제 앞에서는 늘 쥐 죽은 듯이 굴어요. 어릴 때부터 기가 약해서 제가 다 챙겨줬는데 결혼하고 나서는 아내 눈치 보느라 바쁜 팔불출이 다 됐죠. 제가 소파에 앉아서 팔짱을 끼고 물었어요. 너도 돈 달라고 왔니? 낮에 너의 처가 와서 한바탕 하고 갔다. 도대체 너희 부부 무슨 일이 있는 거야? 바른 대로 말해. 아들이 한숨을 푹 쉬더니 머리를 감싸쥐더라고요. 정말 죽을 죄를 지은 사람처럼 고개를 푹 숙이고는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엄마, 사실은 장모님이 많이 편찮으세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사돈이 편찮으시다니 그게 무슨 소리냐고 되물었죠. 며칠 전에 쓰러지셨는데 검사해 보니까 수술을 급하게 해야 한대요. 심장에 문제가 생기셨나 봐요. 당장 수술비랑 입원비가 필요한데 처가에는 돈이 한 푼도 없고 지영이도 지금 모아둔 돈이 없어서요. 아니 그럼 진작 말을 하지 왜 낮에는 와서 소리를 지르고 난리를 친 거냐고 제가 따져 물었죠. 그랬더니 아들이 변명을 늘어놓더라고요. 지영이가 자존심이 세잖아요. 엄마한테 친정 엄마 아프다는 소리 하기 싫었대요. 친정 가난한 거 엄마가 아시는 것도 싫고 돈 없어서 수술 못 시키는 거, 들키는 건 더 죽기보다 싫었나 봐요. 그래서 말은 못하고 마음은 급하니까 홧김에 그랬을 거예요. 엄마가 이해 좀 해주세요. 듣고 보니 기가 막히면서도 한편으로는 짠하더라고요. 며느리가 평소에 저한테 깍듯하게 굴려고 노력했던 게 열등감 때문이었나 싶기도 하고요. 자존심이 밥 먹여주는 것도 아닌데 사람 목숨이 달린 일에 자존심 세우는 게 미련해 보였지만 그래도 사돈이 아프다는데 모른 척할 수는 없잖아요. 저도 자식 키우는 입장에서 부모 아픈 것만큼 속 타는 일이 없다는 걸 아니까요. 알았다. 사람 목숨이 먼저지 돈이 먼저겠니? 사돈 수술 잘 받으시게 내가 도와주마. 저는 안방 금고에서 수표책을 꺼냈어요. 3천만 원을 적어서 아들 손에 쥐어줬죠. 아들은 수표를 받아들고는 감격해서 울먹거리더라고요. 고마워요, 엄마. 진짜 고마워요. 이 돈은 내가 나중에 꼭 갚을게. 그리고 지영이한테는 엄마가 줬다고 말하지 말고 내가 융통해 왔다고 할게. 걔 자존심 상하지 않게. 끝까지 마누라 자존심 챙기는 아들놈이 얄미웠지만 그냥 알았다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너의 마누라 기 살려줘라. 사돈 수술이나 잘 되길 빈다. 그렇게 아들을 보내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큰 돈이 나갔지만 사람 살리는 일에 쓴 거니까 아깝지 않다고 생각했죠. 오히려 낮에 며느리를 너무 몰아세웠나 싶어서 미안한 마음까지 들었어요. 나중에 사돈 태어나시면 몸보신이라도 시켜드려야겠다고 생각하면서 잠자리에 들었죠. 그런데 사람 일이란 게 참 알다가도 모르겠더군요. 제 믿음이 산산조각 나는 데는 채 하루도 걸리지 않았어요. 다음 날 오후였어요. 친구 옥분이가 전화를 했더라고요. 옥분이는 백화점 문화센터 다니는 게 취미인 친구인데 목소리가 아주 들떠 있었어요. 형자야, 너 며느리한테 용돈 두둑하게 줬나 보다? 이게 무슨 소리인가 싶어서 제가 되물었죠. 용돈이라니 무슨 소리야? 그랬더니 옥분이가 깔깔 웃으면서 말을 이어가더라고요. 아니 글쎄, 내가 지금 백화점 명품관 쪽에 와 있는데 너 며느리를 봤잖아. 손에 쇼핑백을 양손 가득 들고 있더라고. 샤넬인가 에르메스인가 그 비싼 매장에서 방금 나오더라. 얼굴이 아주 활짝 폈던데 너가 생일 선물이라도 사라고 카드 줬어? 순간 머리를 망치로 얻어맞은 것 같았어요. 백화점이라니요. 명품 가방이라니요. 분명 어젯밤에 아들이 사돈 수술비가 급하다고 돈을 받아갔잖아요. 지금쯤이면 병원에서 수술 동의서 쓰고 있어야 할 시간 아닌가요? 저는 손이 덜덜 떨렸지만 옥분이한테는 태연한 척했어요. 아, 그래. 내가 가방 하나 사라고 돈 좀 줬어. 며느리 기 좀 살려주려고. 옥분이는 제 속도 모르고 어머 너 같은 시어머니가 어디 있냐며 부럽다고 난리를 쳤죠. 전화를 끊자마자 저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신호가 가는데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았어요. 제발 오해이기를, 제발 친구가 사람을 잘못 본 것이기를 바랐죠. 여보세요? 엄마. 아들 목소리는 평소와 다름없었어요. 저는 최대한 목소리를 가다듬고 물었죠. 그래 호시가. 돈은 잘 전달했니? 사돈 수술은 어떻게 됐어? 지금 병원이니? 아들이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대답하더군요. 네 엄마. 지금 막 수술 들어가셨어요. 의사 선생님이 수술 잘 될 거라고 걱정 말라고 하시네요. 지영이는 지금 수술실 앞에서 기도하고 있어요. 너무 경황이 없어서 엄마한테 전화도 못 드렸네. 수술실 앞에서 기도하고 있다고요? 방금 백화점에서 쇼핑백을 들고 웃고 있던 며느리가요? 아들의 거짓말이 너무나 능청스러워서 소름이 돋았어요. 아들놈이 며느리한테 속고 있는 건지 아니면 둘이 짜고 저를 속이는 건지 분간이 안 가더군요. 하지만 확실한 건 제 돈 3천만 원이 사돈 수술비가 아니라 며느리의 허영심을 채우는데 들어갔다는 사실이었어요. 피가 거꾸로 솟는다는 말이 뭔지 그때 알았죠. 그래 알았다. 수술 끝나면 경과 알려다오. 며느리한테도 고생한다고 전하고. 전화를 끊고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배신감이 분노로 바뀌고 분노는 다시 서늘한 살기로 변해갔어요. 이것들을 어떻게 요리해야 정신을 차릴까? 단순히 돈을 돌려받는 걸로는 성이 안 찰 것 같았어요. 제 머리 위에서 놀아나려 한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해줘야겠다고 다짐했죠. 저는 벌떡 일어나서 옷을 갈아입었어요.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죠. 일단 사실 확인부터 해야 했어요. 며느리가 샀다는 그 명품 가방 제 눈으로 확인해야겠고 사돈이 진짜 아픈 건지 아니면 그것조차 거짓말인지 알아내야 했으니까요. 만약 사돈이 멀쩡한데 아프다고 거짓말을 한 거라면 저는 이 결혼 자체를 다시 생각해 볼 작정이었어요. 먼저 아까 옥분이가 말한 백화점으로 갔어요. 혹시나 아직 있을까 싶어서요. 주차장에 차를 대고 올라가려는데 익숙한 차가 보이더라고요. 아들놈 차였어요. 호식이는 회사에 있어야 할 시간인데 차가 왜 여기 있는 거죠?
저는 제 차 안에서 숨을 죽이고 기다렸어요. 30분쯤 지났을까 엘리베이터 쪽에서 며느리와 아들이 팔짱을 끼고 걸어 나오더군요. 며느리 손에는 정말로 주황색 명품 쇼핑백이 들려 있었어요. 얼굴에는 웃음꽃이 만발했고요. 어제 저한테 보여줬던 그 죽을상은 온데간데 없었죠. 아들은 옆에서 며느리 비위를 맞추느라 짐을 들어주고 차 문을 열어주고 아주 상전 모시듯 하더군요. 자기야, 이거 진짜 너무 예쁘다. 어머님한테는 비밀로 해야 돼, 알았지? 나중에 들키면 그냥 짝퉁이라고 하지 뭐. 며느리의 목소리가 열린 차 창문 너머로 들려왔어요. 알았어. 장모님 핑계댄 건 좀 마음에 걸리긴 하는데 그래도 자기가 좋다니까 됐어. 대신 당분간은 엄마한테 연락하지 마. 뽀록나면 나 죽어. 아들이 킬킬거리며 대답하는데 저는 그 자리에서 차를 들이받고 싶은 충동을 억누르느라 핸들을 꽉 잡았어요.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어 피가 날 것 같았지만 참았어요. 지금 가서 따져봤자 실수였다거나 잠깐 기분 전환하러 나온 거라는 둥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할 게 뻔했으니까요. 더 확실한 증거, 더 빠져나갈 수 없는 덫이 필요했어요. 아들과 며느리의 차가 주차장을 빠져나가는 걸 보고 저는 다른 곳으로 향했어요. 아까 통화에서 아들이 실수로 흘린 말이 있었거든요. 사돈이 입원했다는 병원 이름이었죠. 거짓말을 하려면 좀 치밀하게 하던가 당황해서 얼결에 튀어나온 병원 이름을 저는 놓치지 않았어요. 사돈댁 근처에 있는 큰 대학병원이었어요. 병원 로비에 도착해서 저는 심호흡을 한번 크게 했어요. 원무과에 가서 사돈 이름을 댔죠. 환자분 면회 왔는데요. 박정숙 씨라고 입원해 계시죠? 직원이 컴퓨터를 타닥타닥 두드리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605호에 계시네요. 근데 지금 면회 시간이 아니라서 보호자분 동의 없으면 못 들어가세요. 입원해 있는 건 사실이었어요. 그나마 사돈이 아픈 건 거짓말이 아니었나 싶어 아주 조금 안도감이 들 뻔했죠. 하지만 그 다음 직원의 말이 제 뒤통수를 후려쳤어요. 심장수술 환자는 아니시네요. 정형외과 환자분이세요. 허리 디스크 시술 받으시고 요양차 입원 중이신데 거동은 가능하시니까 로비로 나오시라고 할까요? 허리 디스크요. 심장이 아니라 허리 디스크요. 물론 디스크도 아프고 힘든 병이지만 수술비가 없어서 생명이 위독한 그런 병은 아니잖아요. 게다가 당장 3천만 원이 필요한 수술도 아니고요. 며느리와 아들이 저를 완벽하게 속인 거예요. 병명을 바꿔서 감성팔이를 하고 그 돈으로 명품 가방을 산 거죠. 저는 괜찮다고 나중에 다시 오겠다고 하고 병원을 나왔어요. 다리가 후들거려서 제대로 걸을 수가 없었어요. 병원 앞 벤치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죠. 배신감이 분노로 바뀌고 분노는 다시 서늘한 살기로 변해갔어요. 이것들을 어떻게 요리해야 정신을 차릴까? 단순히 돈을 돌려받는 걸로는 성이 안 찰 것 같았어요. 제 머리 위에서 놀아나려 한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해줘야겠다고 다짐했죠. 그때 제 머릿속에 퍼뜩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어요. 며느리가 아까 주차장에서 했던 말 기억나세요? 나중에 들키면 짝퉁이라고 하지 뭐. 그리고 아들이 장모님 핑계댄 건 마음에 걸린다고 했죠. 이 대화 속에 힌트가 있었어요. 며느리는 사돈을 볼모로 잡고 있고 사돈은 이 사실을 모를 수도 있다는 거요. 아니면 사돈도 한패일 수도 있고요. 어느 쪽이든 저는 확인을 해야 했어요. 저는 핸드폰을 꺼내 녹음 버튼을 눌렀어요. 그리고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죠. 신호음이 몇 번 가기도 전에 며느리가 전화를 받았어요. 목소리는 여전히 밝더군요. 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저는 최대한 목소리를 깔고 연기를 시작했어요. 지영아,
너 엄마 수술은 잘 끝났니? 내가 걱정이 돼서 잠이 안 오는구나. 아, 네, 어머니. 수술 아주 잘 됐어요. 지금 마취께서 회복실에 계세요. 의사 선생님이 며칠은 중환자실에 계셔야 한다네요. 거짓말이 아주 술술 나오더군요. 중환자실은커녕 일반 병실에서 텔레비전 보고 계실 사돈을 팔아먹으면서요. 그래, 정말 다행이구나. 내가 사돈 뵈러 가야 하는데 중환자실이라 면회가 안 되겠구나. 그럼 병원비는 해결된 거지? 네, 호식 씨가 해결해 줬어요. 어머니 덕분이에요. 정말 감사해요. 제가 나중에 꼭 은혜 갚을게요. 은혜를 갚겠다니 지나가던 개가 웃을 소리죠. 저는 끓어오르는 화를 꾹 누르며 마지막 쐐기를 박았어요. 그래, 너가 고맙다니 나도 기쁘다. 그런데 지영아, 내가 아는 분이 그 병원에 계셔서 알아봤는데 사돈 이름으로 된 심장 수술 환자가 없다더라. 이게 어떻게 된 일이니? 수화기 너머로 정적이 흘렀어요. 며느리의 숨소리가 턱 막히는 게 느껴졌죠.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아, 그게 어머니. 사실은 엄마가 이름을 가명으로. 아니, 그게 아니라 전산 오류인가 봐요. 제가 다시 확인해 볼게요. 며느리는 횡설수설하다가 급하게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 모습이 눈에 선해서 헛웃음이 나오더군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내내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았어요. 당장이라도 쫓아가고 싶었지만 꾹 참았죠. 하지만 막상 텅 빈 집에 들어와 혼자 남겨지니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은 배신감이 밀려와 도저히 진정이 되지 않더라고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예전에는 몰랐어요. 그런데 그날 밤은 정말 눈을 감으면 천장이 빙글빙글 돌고 심장이 벌렁거려서 도저히 잠을 잘 수가 없더군요. 며느리의 가증스러운 얼굴과 아들의 비겁한 목소리가 번갈아 떠올라 이불을 몇 번이나 걷어찼는지 몰라요. 새벽녘이 되어서야 겨우 몸을 일으켰는데 거울 속에 비친 제 모습이 말이 아니더라고요. 눈은 퀭하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죠. 하지만 정신만은 그 어느 때보다 맑았어요. 오늘이야말로 모든 거짓을 낱낱이 파헤치고 단죄를 시작할 날이니까요. 부엌으로 가서 쌀을 씻기 시작했어요. 사돈 병문안을 가려면 빈손으로 갈 수는 없잖아요. 물론 마음 같아서는 쌀독을 엎어버리고 싶었지만 저는 교양 있는 사람이니까요. 전복죽을 끓이기로 했어요. 살아있는 전복을 손질해서 내장은 터트려 참기름에 달달 볶고 불린 쌀을 넣어 정성스럽게 저었죠. 냄비에서 구수한 냄새가 올라오는데 참 아이러니하더군요. 나를 속이고 내 돈을 뜯어간 사기꾼 같은 집안 사람을 위해 내가 이 새벽부터 죽을 쓰고 있다는 사실이요. 하지만 이 죽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에요. 며느리의 숨통을 조여갈 제 첫 번째 무기였죠. 죽이 끓는 동안 핸드폰을 들어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시간은 오전 9시가 조금 넘었을 때였죠. 신호음이 길게 이어지다가 며느리의 잠긴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여보세요? 어머니? 아마 늦잠을 자고 있었나 봐요. 시어머니 돈 3천만 원으로 산 명품 가방을 끌어안고 단잠에 빠져 있었겠죠. 저는 목소리를 최대한 부드럽게 꾸며서 물었어요. 그래, 지영아. 나다. 아침은 먹었니? 밤새 사돈 간호하느라 고생이 많았겠구나. 제 말에 며느리가 화들짝 놀라는 기색이 수화기 너머로도 느껴지더군요. 목소리를 가다듬는 소리가 들리더니 이내 평소에 그 상냥한 척하는 톤으로 돌아왔어요. 아니에요, 어머니. 당연히 제가 해야 할 도리인걸요. 어머니 덕분에 병원비 해결돼서 엄마도 한시름 놓으셨어요. 정말 다시 한번 감사드려요. 입에 침이나 바르고 거짓말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병원비 해결돼서 한시름 놓은 게 아니라 백화점 쇼핑하느라
신이 났던 거겠죠. 저는 모른 척하며 본론을 꺼냈어요. 그래, 너가 고생이 많다. 그래서 말인데 내가 지금 사돈 뵈러 가려고 한다. 죽을 좀 쑤었거든. 병원이 어디라고 했지? 호식이한테 듣긴 했는데 정확한 호수를 모르겠네. 순간 며느리가 당황해서 말을 더듬을 뻔하다가 급하게 말을 쏟아내더군요. 아, 어머니, 오시면 안 돼요.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면회가 안 돼요. 면회가 안 된다니? 그게 무슨 소리니? 어제 수술 잘 끝났다고 하지 않았어? 제가 짐짓 놀란 척하며 되물으니 며느리는 그럴듯한 핑계를 대기 시작했어요. 내 수술은 잘 됐는데요. 엄마가 지금 중환자실에 계셔서요. 감염 위험 때문에 가족 외에는 면회 절대 사절이라고 의사 선생님이 신신당부하셨어요. 저도 하루에 10분밖에 못 봐요. 어머니 멀리서 오셔봤자 얼굴도 못 보고 돌아가셔야 해요. 가족 외에는 면회 사절이라니 제가 가족이 아니면 남인가요? 사돈도 가족인데 말이죠. 게다가 중환자실이라니 정말 끝까지 거짓말을 하는군요. 정형외과 병동에 멀쩡히 누워있는 사람을 중환자실로 보내버리는 저 뻔뻔함에 혀를 내둘렀어요. 저런, 상태가 많이 안 좋으신가 보구나. 알았다. 그럼 어쩔 수 없지. 사돈 깨어나시면 안부나 전해드려라. 내가 많이 걱정한다고. 네, 어머니. 걱정해 주셔서 감사해요. 엄마 일반 병실로 옮기시면 그때 제가 다시 연락드릴게요. 그때 오세요. 며느리는 안도했는지 목소리가 한층 밝아져서 전화를 끊었어요. 제가 포기한 줄 알고 쾌재를 부르고 있겠죠. 핸드폰 화면이 꺼지는 걸 보며 저는 차가운 웃음을 흘렸어요. 일반 병실로 옮기면 연락하겠다고요? 아니요. 저는 지금 당장 갈 거예요. 죽을 보온통에 담고 옷을 갈아입었어요. 평소보다 더 단정하고 우아하게 차려입었죠. 거울을 보며 다짐했어요. 오늘 나는 흥분하지 않는다. 소리 지르지도 않는다. 오직 팩트와 증거로만 저들을 구석으로 몰아넣겠다고요. 차에 시동을 걸고 병원으로 향하는 길은 생각보다 막히지 않았어요. 운전대를 잡은 손에 자꾸만 힘이 들어갔지만 억지로 어깨에 힘을 빼며 마인드 컨트롤을 했죠. 병원 지하 주차장에 차를 대고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6층 정형외과 병동. 숫자가 올라갈수록 제 심장 박동도 빨라졌어요. 띵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고 병원 특유의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죠. 간호사 데스크를 지나 605호 쪽으로 걸어가는데 복도 분위기가 묘했어요. 다인실이 모여있는 곳을 지나니 복도 끝쪽에 1인실 특실들이 모여있는 구역이 나오더라고요. 설마 했는데 역시나였어요. 605호는 그냥 1인실도 아니고 VIP 특실이었죠. 하루 입원비만 수십만 원이 넘는 곳이에요. 제 돈 3천만 원을 수술비라고 받아가 놓고는 그 돈으로 호화 병실을 잡은 거죠. 며느리 친정이 어렵다더니 제 돈으로 효녀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었네요. 병실 문 앞에는 면회 사절 팻말 대신 안정이 필요하니 노크해 주세요라는 팻말이 걸려 있었어요. 문 앞에 서서 심호흡을 하려는데 안에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새어나왔어요. 방음이 잘 되는 특실인데도 목소리가 어찌나 큰지 복도까지 들릴 정도였죠. 아, 엄마. 진짜 왜 그래? 좀 웃으라니까? 며느리 목소리였어요. 저는 문고리를 잡으려던 손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어요. 지영아, 나 너무 불편하다. 사돈한테 죄송해서 내가 어떻게 누워있니? 지금이라도 사실대로 말하고 퇴원하자. 응? 힘없는 사돈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사돈은 그래도 양심이 있는 분이었나 봐요. 하지만 며느리의 반응은 충격적이었어요. 아, 짜증나게 진짜.
엄마 때문에 내가 시댁에서 거지 취급받는 거 몰라? 시어머니가 돈 좀 줬다고 지금 유세 떠는 거라고. 엄마는 그냥 입 다물고 누워있어. 돈 더 달라고 해볼 테니까 아픈 척 좀 제대로 하라고. 지영아, 너 시어머니 무서운 분이다. 나중에 들키면 어쩌려고 그래. 들키긴 뭐가 들켜. 그 노인네 지금 내 말이면 껌뻑 죽어. 엄마 수술비라고 하니까 바로 돈 붙여주는 거 봤지? 호식 씨도 내 편이야. 그러니까 엄마는 제발 초치지 말고 가만히 좀 있어. 아, 진짜 가방 새로 산 거 자랑도 못하고 이게 뭐야? 쿵 소리가 났어요. 아마 물건을 던지거나 발을 구른 것 같았죠. 저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손톱이 살을 파고들어 피가 날 것 같았지만 아픔조차 느껴지지 않았어요. 며느리는 자기 엄마를 걱정해서 돈을 빌린 게 아니었어요. 친정 엄마를 볼모로 잡고 인질극을 벌이면서 제 돈을 뜯어내 자기 욕심을 채우고 있었던 거예요. 게다가 자기 엄마한테 소리를 지르고 윽박 지르는 저 태도. 저게 딸인가요? 깡패가 따로 없었죠. 여기서 바로 문을 열고 들어가서 머리채를 잡을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참았어요. 더 확실하게, 더 비참하게 만들어줘야 했으니까요. 저는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내 녹음 앱을 켰어요. 그리고 문 앞에서 들리는 그 패륜적인 대화를 1분가량 더 녹음했죠. 엄마 때문에 내가 못 살아 진짜. 밥이나 먹어. 죽상은 하지 말고. 며느리의 악다구니가 끊이지 않았어요. 저는 녹음을 종료하고 며느리에게 문자 메시지를 하나 보냈어요. 지영아, 나다. 근처에 볼 일이 있어서 왔다가 사돈 좋아하는 죽 좀 샀다. 병원 앞인데 잠깐 나올래? 전송 버튼을 누르자마자 병실 안에서 며느리의 핸드폰 벨 소리가 요란하게 울리더군요. 그리고 곧이어 며느리의 당황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시어머니. 아, 진짜 왜 이래. 오지 말라니까. 우당탕거리는 소리와 함께 며느리가 전화를 받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문 밖에서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핸드폰 화면에 뜨는 며느리 글자를 차갑게 내려다보며 통화 거절 버튼을 눌러버렸죠. 그리고 다시 문자를 보냈어요. 전화 안 받네. 그냥 올라가마. 605라고 했지? 병실 안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는 게 느껴졌어요. 엄마, 빨리 누워. 이불 덮어. 아픈 척해. 기침도 좀 하고. 빨리. 며느리가 사돈을 닦다라는 소리가 생생하게 들려왔어요. 연극을 준비하느라 분주한 그 꼴이 참 가관이더군요. 저는 이제 때가 되었다고 생각했어요. 더는 기다릴 필요가 없었죠. 저는 흐트러진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한 손에는 죽통을, 다른 한 손은 주머니에 넣은 채 병실 문고리를 잡았어요.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제 손바닥에 전해졌죠. 이 문을 여는 순간 전쟁은 시작되는 거예요.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지만 표정만은 얼음장처럼 차갑게 굳혔어요. 숨을 한번 크게 들이마시고 망설임 없이 문을 벌컥 열어젖혔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마주한 풍경은 그야말로 한편의 블랙 코미디였어요. 방금 전까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던 며느리는 어디 가고 세상에서 가장 효녀인 척 침대맡에 서서 사돈의 이불을 덮어주고 있더군요. 사돈은 이불을 코밑까지 끌어올린 채 눈을 감고 끙끙 앓는 소리를 내고 있었고요. VIP 특실답게 병실은 넓고 쾌적했어요. 창가에는 햇살이 쏟아지고 테이블 위에는 과일 바구니며 꽃바구니가 놓여 있었죠. 여기가 병실인지 호텔 스위트룸인지 분간이 안 갈 정도였어요. 어머니? 며느리가 저를 보고 소스라치게 놀라며 뒷걸음질 쳤어요.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는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리더군요.
방금 전화 안 받고 올라오겠다는 문자를 보냈으니 놀랄 만도 하겠죠. 하지만 이렇게 빨리 문을 열고 들어올 줄은 몰랐을 거예요. 저는 짐짓 아무것도 모르는 척 아주 우아한 미소를 지으며 병실 안으로 들어갔어요. 어머, 지영아. 많이 놀랐니? 내가 근처 거래처 왔다가 사돈 생각이 나서 그냥 갈 수가 있어야지. 전화했는데 안 받길래 급한 마음에 그냥 올라왔다. 저는 식탁 위에 죽통을 내려놓으며 자연스럽게 침대 쪽으로 다가갔어요. 며느리는 제 앞을 가로막으려고 안절부절 못하더군요. 아내 어머니, 오시지 말라고 했는데 엄마가 지금 상태가 너무 안 좋으셔서요. 면회하시면 안 되는데 상태가 안 좋으면 의사가 와야지 내가 온다고 더 나빠지겠니? 사돈 얼굴만 보고 갈게. 비켜보렴. 저는 며느리를 부드럽게 하지만 단호하게 밀쳐내고 침대 옆으로 다가갔어요. 사돈은 여전히 눈을 감은 채 자는 척을 하고 계시더군요. 하지만 덮고 있는 이불이 미세하게 떨리는 게 보였어요. 죄책감 때문인지 공포 때문인지 모르겠지만요. 저는 사돈의 손을 살며시 잡았어요. 손이 얼음장처럼 차가웠어요. 사돈, 저 왔어요. 호식 엄마예요. 수술 받으시느라 고생 많으셨죠? 제가 진작 와봤어야 하는데 이제야 왔네요. 제 목소리에 사돈이 어쩔 수 없다는 듯 천천히 눈을 뜨셨어요. 저와 눈이 마주치자마자 사돈의 눈시울이 붉어지더군요. 저를 똑바로 쳐다보지도 못하고 시선을 피하는 모습이 안쓰러우면서도 한편으로는 답답했어요. 딸이 시키는 대로 거짓말에 동참하고 있는 거니까요. 아, 사돈 오셨어요. 사돈의 목소리가 기어들어갈 듯 작았어요. 저는 사돈의 손을 더 꼭 잡으며 말했어요. 네, 호식이가 어젯밤에 울면서 찾아왔더라고요. 장모님 심장 수술비가 급하다고요. 제가 놀라서 3천만 원 바로 해줬는데 수술은 잘 되신 거죠? 여기 병실도 참 좋네요. 1인실 특실이라더니 정말 호텔 같아요. 우리 며느리가 엄마 생각해서 좋은 방 잡았나 봐요. 제가 3천만 원과 심장 수술이라는 단어를 힘주어 말하자 사돈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아마 딸이 구체적으로 얼마를 어떻게 뜯어냈는지는 몰랐던 눈치였어요. 사돈이 놀라서 입을 떼려는 순간 며느리가 다급하게 끼어들었어요. 어머니, 엄마 지금 말씀하시면 안 돼요. 기운 없으세요. 그만 나가주세요, 제발. 며느리가 제 팔을 잡아 끌었어요. 힘이 얼마나 센지 팔뚝이 욱신거릴 정도였죠. 하지만 저는 꿈쩍도 하지 않고 며느리의 손을 뿌리쳤어요. 그리고 싸늘한 눈빛으로 며느리를 노려보았죠. 너는 시어머니가 사돈이랑 인사 좀 하겠다는데 왜 자꾸 나가라고 등을 떠미니? 내가 뭐 잡아먹기라도 한다니? 그리고 사돈 기운 없으신 거 내가 더 잘 안다. 그래서 전복죽 쑤어온 거 아니니? 저는 다시 사돈에게 시선을 돌렸어요. 그리고 결정적인 질문을 던졌죠. 사돈, 그런데 심장 수술하신 분 치고는 안색이 나쁘지 않으시네요? 호식이는 장모님이 쓰러지셔서 당장 숨 넘어가는 줄 알던데. 혹시 거동은 되세요? 화장실은 혼자 가실 수 있으신가요? 이건 확인 사살이었어요. 심장 수술을 한 환자라면 지금 거동은커녕 산소호흡기를 달고 있어야 정상이죠. 하지만 디스크 시술을 받은 환자라면 거동이 가능하니까요. 사돈은 제 질문에 입술을 달달 떨며 눈물을 흘리셨어요. 더는 거짓말을 할 수 없다는 걸 본인도 아시는 거죠. 사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딸 교육을 잘못 시켜서. 사돈이 흐느끼며 제 손을 붙잡고 사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 모습에 병실 분위기는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싸해졌죠. 며느리의 얼굴은 불그락푸르락 변해갔어요. 자기 엄마가 입을 여는 순간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니까요.
엄마, 왜 그래 진짜? 죄송하긴 뭐가 죄송해. 우리가 돈 빌린 거잖아. 갚으면 되잖아. 왜 사돈 앞에서 질질 짜고 그래? 쪽팔리게. 며느리가 악을 쓰며 소리를 질렀어요. 환자 앞에서, 그것도 시어머니 앞에서 낼 수 있는 소리가 아니었죠. 그 도끼 어린 목소리에 사돈은 더 서럽게 우셨고 저는 기가 막혀서 헛웃음이 나왔어요. 지영아, 너 지금 그게 엄마한테 할 소리니? 그리고 돈을 빌려? 너 나한테 돈 빌려달라고 했니? 그냥 달라고 했지. 그리고 사돈 심장 수술한다고 거짓말까지 해가며 받아간 돈으로 여기 특실 잡고 명품 가방 산 거 내가 모를 줄 알았니? 제가 팩트를 들이대자 며느리의 눈이 뒤집히는 게 보였어요. 더는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는 걸 깨달은 쥐가 고양이를 무는 격이었죠. 며느리는 이제 존댓말도 쓰지 않았어요. 그래요. 썼어요. 그게 뭐요? 어머니 돈 많잖아. 건물 주잖아. 며느리가 가방 하나 산 게 그렇게 아까워요? 엄마 호강 좀 시켜준 게 그렇게 죽을 죄냐고요. 남들 시어머니는 며느리한테 집도 사주고 차도 사준다는데 어머니는 10원 한 장 벌벌 떨면서 유세란 유세는 다 떨고 재수없게 진짜 재수없다니요. 며느리 입에서 나온 그 단어가 제 귀를 때렸어요. 저는 너무 황당해서 말문이 막혔어요. 그때였어요. 며느리가 분을 이기지 못하고 저를 강하게 밀쳤어요. 나가라고요. 꼴도 보기 싫으니까. 저는 휘청거리며 뒤로 물러났고 침대 모서리에 허리를 부딪혔어요. 욱신거리는 통증보다 더 큰 충격이 머리를 강타했죠. 시어머니를 밀쳐? 감히? 저도 참는데 한계가 있었어요. 제가 자세를 바로잡으며 며느리에게 다가가려는 순간 짝! 날카로운 파열음이 병실 안을 갈랐어요. 제 고개가 왼쪽으로 휙 돌아갔죠. 뺨이 불에 데인 것처럼 화끈거렸어요. 순간 눈앞이 하얘지고 멍해지더군요. 며느리가 제 뺨을 때린 거예요. 시어머니의 뺨을요. 병실 안에는 정적이 흘렀어요. 사돈의 울음소리도 뚝 그쳤고 며느리조차 자기가 저지른 일에 놀랐는지 입을 틀어막고 있더군요. 뺨을 타고 흐르는 열기가 제 이성을 툭 하고 끊어놓았어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며느리를 바라봤어요. 며느리의 눈에는 공포와 도끼가 뒤섞여 있었죠. 너 지금 날 쳤니? 제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지옥에서 올라온 것처럼 낮고 차갑게 깔렸죠. 며느리는 뒷걸음질 치며 웅얼거렸어요. 어머니가 먼저 자극하셨잖아요. 그러게 왜 오셔서 반성은커녕 남 탓을 하는 그 꼴을 보니 오히려 차분해지더군요. 그래, 갈 때까지 갔구나. 너는 이제 며느리가 아니라 내 인생에서 제거해야 할 오물이다. 저는 붉게 부어오른 뺨을 어루만지며 주머니 속에 있던 핸드폰을 꺼냈어요. 녹음 앱은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죠. 지영아, 너가 방금 한 짓, 그리고 너가 뱉은 말들, 여기 다 들어갔다. 그리고 여기 병실 CCTV 있는 거 알지? 저는 천장을 가리켰어요. 며느리의 시선이 천장 구석에 달린 카메라를 향했고 그제야 사색이 되어 다리에 힘이 풀린 듯 주저앉더군요. 어머니 그게 아니라 더 말할 필요 없다. 사돈 몸조리 잘하세요. 그리고 지영이 너 내 집에서 당장 나가라. 내 돈으로 산 가방, 내 돈으로 입은 옷 다 벗어두고 몸만 나가. 안 그러면 경찰 불러서 끌어낼 테니까. 저는 죽통은 쳐다보지도 않고 뒤돌아섰어요. 등 뒤에서 어머니, 잘못했어요. 어머니, 하고 부르짖는 며느리의 비명과 아이고 사돈, 하며 통곡하는 사돈의 목소리가 들려왔지만 저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어요. 병실 문을 닫고 복도로 나오니 그제야 다리가 후들거리고
심장이 터질 듯 뛰더군요. 지나가던 간호사들이 제 부은 뺨을 보고 수군거렸지만 상관없었어요. 이 뺨 한 대가 저에게는 면제 부위자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었으니까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아들에게 전화를 걸지 않았어요. 아들에게는 제 얼굴을 직접 보여줄 생각이었으니까요. 이제 법대로 그리고 돈대로 보여줄 차례예요. 감히 시어머니의 뺨을 때린 대가가 얼마나 혹독한지 뼈저리게 느끼게 해줄 겁니다. 저는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며 눈물을 닦았어요. 슬퍼서 흘리는 눈물이 아니었어요. 너무나 분하고 억울해서 그리고 내 인생이 불쌍해서 나오는 눈물이었죠. 하지만 이 눈물이 마르면 저는 피도 눈물도 없는 마녀가 될 겁니다. 엘리베이터 거울 속에 비친 제 얼굴은 정말 가관이었어요. 왼쪽 뺨이 시뻘겋게 부어올라 있었고 눈가는 충혈되어 있었죠. 하지만 저는 그 얼굴을 피하지 않고 똑바로 쳐다봤어요. 이 상처는 부끄러운 훈장이 아니라 이제 내가 저들을 처단해도 된다는 확실한 허가증이었으니까요. 차에 타서도 한동안 시동을 걸지 않았어요. 대신 핸드폰을 꺼내 녹음된 파일을 다시 들어봤죠. 재수없게 진짜 나가라고요. 꼴도 보기 싫으니까. 그리고 선명하게 들리는 짝소리. 다시 들어도 손이 부들부들 떨릴 만큼 치욕스러웠지만 저는 이 파일을 며느리 폐륜 증거라는 이름으로 저장하고 클라우드에도 백업해뒀어요. 혹시라도 핸드폰이 고장나거나 분실될 경우를 대비해서요. 저는 이렇게 철두철미한 사람이에요. 감정에 휘둘려 증거를 날리는 멍청한 짓은 안 하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핸들을 잡은 손에 땀이 찼어요. 당장이라도 아들놈에게 전화해서 욕을 퍼붓고 싶었지만 꾹 참았어요. 전화로 싸우면 저만 히스테리 부리는 시어머니가 될 뿐이에요. 직접 얼굴을 보고 이 부어오른 뺨을 보여주며 놈의 반응을 봐야 했어요. 그래야 미련 없이 쳐낼 수 있을 테니까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거실 소파에 앉아 아들을 호출했어요. 시간은 오후 3시, 근무 시간이지만 상관없었어요. 호시가, 지금 당장 본가로 와라. 급한 일이다. 제 목소리가 평소와 다르게 가라앉아 있어서 그런지 아들은 알겠다고 하고 전화를 끊더군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현관문이 열리고 아들이 헐레벌떡 들어왔어요. 엄마, 무슨 일이에요? 어디 편찮으세요? 아들은 거실에 앉아있는 저를 보더니 걸음을 멈췄어요. 그리고 제 얼굴을 보고는 눈이 휘둥그레졌죠. 엄마 얼굴이 왜 그래요? 누구랑 싸우셨어요? 아니, 누가 때렸어요? 아들이 제 앞으로 달려와 부은 뺨을 살피려 했지만 저는 고개를 돌려 피했어요. 아들의 손길조차 역겨웠거든요. 누가 때렸냐고? 그래, 맞았다. 내가 끔찍하게 아끼는 너의 마누라, 이지영이 때렸다. 아들은 순간 멍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더군요.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하겠다는 듯이 눈만 깜빡거리다가 더듬거렸어요. 지영이가요? 에이, 설마요. 엄마가 잘못하신 거 아니에요? 지영이가 엄마를 왜 때려요? 걔가 얼마나 겁이 많은 앤데. 끝까지 마누라 편을 드는 꼴이라니. 저는 헛웃음이 나왔어요. 내가 치매라도 걸려서 벽에다 얼굴을 들이받았다는 거니? 병원에서 사돈 뵙고 오는 길이다. 내가 준 돈 3천만 원으로 특실 잡고 호의호식하는 꼴을 보고 한마디 했더니 재수 없다면서 내 뺨을 올려붙이더구나. 저는 아들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어요. 아들의 표정이 서서히 굳어지더군요. 이제야 사태 파악이 되나 싶었죠. 아들은 급하게 핸드폰을 꺼내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어요. 며느리겠죠. 여보세요? 지영아, 너 지금 어디야? 엄마가 너한테 맞았다는데 이게 무슨 소리야? 뭐라고?
아, 그랬어? 통화하는 아들의 표정이 미묘하게 바뀌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당황스러워하더니 점점 난처한 표정을 짓고 나중에는 저를 힐끔거리며 눈치를 보더군요. 통화는 한참이나 이어졌어요. 아들은 그래, 알았어. 내가 엄마한테 잘 말씀드릴게. 울지 마. 응. 하며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저에게 다가와서 한다는 소리가 정말 걸작이었죠. 엄마 저기요. 지영이랑 통화해 봤는데요. 오해가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오해? 내 뺨이 부은 게 오해니? 아니, 그게 아니라요. 지영이 말로는 엄마가 병실에 오셔서 장모님한테 막말을 하셨다면서요. 아픈 분한테 거동되냐, 화장실 혼자 가냐 하면서 취조하듯이 몰아세우니까 지영이도 순간 욱해서 자기도 모르게 손이 나간 거짓 때릴 의도는 없었대요. 엄마가 먼저 자존심 긁으신 건 사실이잖아요. 세상에, 제 귀를 의심했어요. 지금 이 자식이지 어미가 며느리한테 뺨을 맞고 왔는데 엄마가 원인 제공을 했다고 말하고 있는 건가요? 그래서 내가 맞을 짓을 했다는 거냐? 아니, 꼭 그런 건 아니지만요. 지영이가 요즘 장모님 때문에 스트레스가 많아서 예민하잖아요. 엄마가 어른이니까 좀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면 안 돼요? 지영이 지금 울고불고 난리 났어요. 엄마한테 죄송해서 죽고 싶다고요. 아들은 제 부은 뺨보다 며느리의 눈물이 더 가슴 아픈 모양이었어요. 저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이놈은 구제불능이다. 내 배 아파 낳은 자식이지만 껍데기만 내 아들이지 속은 이미 며느리의 꼭두각시가 되어버렸다는 걸요. 더는 기대할 것도 미련을 가질 것도 없었죠. 그래, 너는 내 마누라 눈물이 더 걱정되는구나. 알았다. 가봐라. 네, 화 풀리신 거죠? 다행이다. 제가 지영이 데리고 와서 사과드릴게요. 나중에 밥이나 한 끼 해요. 아들은 상황이 해결됐다고 착각하고는 희죽거리며 나가버렸어요. 퉁퉁 부은 제 얼굴은 안중에도 없었죠.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으며 저는 아주 차갑게 중얼거렸어요. 그래, 밥 한 끼 하자. 그게 너희들이 내 돈으로 먹는 마지막 밥이 될 테니까.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어요. 밤새 얼음찜질을 해서 붓기는 좀 가라앉았지만 멍은 시퍼렇게 들어 있었죠. 화장으로 가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 멍을 훈장처럼 달고 집을 나섰죠. 제가 찾아간 곳은 강남에 있는 대형 로펌이었어요. 예전부터 건물 임대차 문제로 자문을 구하던 김 변호사를 만났죠. 김 변호사는 제 얼굴을 보고 깜짝 놀라더군요. 아니, 여사님, 얼굴이 왜 그러십니까? 무슨 사고라도 당하셨어요? 저는 담담하게 자리에 앉으며 말했어요. 사고라면 사고죠. 믿었던 도끼에 발등이 아니라 뺨을 찍혔으니까요. 김 변호사, 오늘 내가 온 건 두 가지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예요. 저는 가져온 녹음 파일과 병원 진단서, 그리고 며느리가 쓴 돈의 내역을 정리한 서류 봉투를 책상 위에 올려놓았어요. 첫째, 내 며느리 이지영을 존속상해 및 사기 혐의로 고소할 겁니다. 합의는 절대 없어요. 징역형 나오게 만드세요. 돈은 얼마가 들어도 상관없습니다. 김 변호사가 서류를 훑어보더니 표정이 진지해졌어요. 증거가 이렇게 명백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특히 병실 내 CCTV 영상까지 확보하면 빠져나갈 구멍이 없겠네요. 사기 혐의도 금액이 커서 중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둘째, 내 유언장 다시 써야겠어요. 저는 미리 작성해뒀던 유언장 사본을 꺼내 그 자리에서 찢어버렸어요. 기존에는 아들 김호식에게 건물과 현금을 상속한다고 되어 있었죠? 그거 싹 다 지우세요. 내 전 재산은 사후에 전액사회재단에 기부합니다.
단 김호식과 이지영에게는 단돈 10원도 숟가락 하나도 남기지 않는다.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도 못하게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다 동원하세요. 여사님, 정말 괜찮으시겠습니까? 아드님 하나뿐이신데. 아들이요? 어제 죽었습니다. 제 뺨 맞을 때 같이 죽었어요. 지금 있는 건 남보다 못한 기생충일 뿐이에요. 공증까지 오늘 바로 끝내죠. 변호사 사무실을 나오는 발걸음은 깃털처럼 가벼웠어요. 내 재산, 내 피땀. 그것들이 저 페르나들의 입으로 들어가는 걸 막았다는 안도감 때문이었죠. 하지만 이걸로는 부족해요. 미래의 유산을 못 받는 건 먼 훗날의 일이고 당장 저들이 느끼는 고통이 필요했으니까요. 이제 실질적인 밥줄을 끊어놓을 차례였죠. 차에 타자마자 핸즈프리로 카드사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었어요. 네, 김영자 고객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내 명의로 발급된 가족카드 있죠? 아들 김호식이랑 며느리 이지영이 쓰는 거요. 그거 지금 당장 정지시켜 주세요. 아, 분실하셨나요? 아니요. 도난당했어요. 내 인생을 도둑질하는 것들이 가지고 있어서요. 사유는 도난으로 처리하고 이후 결제 시도 내역 있으면 실시간으로 저한테 문자 오게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즉시 정지 처리해 드렸습니다. 상담원의 처리가 끝나자마자 핸드폰에 카드 정지 완료 문자가 떴어요. 며느리는 법인 카드로 장을 보고 미용실을 가고 친구들과 브런치를 즐기겠죠. 이제 계산대 앞에서 점원에게 한도 초과입니다. 소리를 듣게 될 거예요. 그 당황스러울 표정을 상상하니 입꼬리가 저절로 올라가더군요.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죠. 저는 곧바로 건물관리소장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소장님, 저예요. 201호 세입자 말이에요. 제 사돈댁인 거 아시죠? 네네. 보증금 제가 냈던 거요. 그거 계약 해지할 겁니다. 내용 증명 보내세요. 집주인인 제가 직접 사용할 거니까 이번 달 말까지 방 빼라고요. 사실 그 오피스텔 보증금 1억 제가 며느리 기죽지 말라고 해준 거였어요. 월세도 제가 꼬박꼬박 내주고 있었고요. 사돈이 사업 망하고 갈 데 없다고 해서 베푼 호의였는데 그 호의가 칼이 되어 돌아왔으니 이제 회수해야죠. 며느리가 엄마 태어나면 갈 데 없잖아. 하고 발광할 게 눈에 선하네요. 다음은 병원이었어요. 병원 원무과에 전화를 걸었죠. 605 환자 박정숙 씨 보호자입니다. 시어머니 되는 김영자인데요. 지금까지 제 카드로 결제된 중간 정산비 그리고 앞으로 청구될 병원비 일체 지불 거절합니다. 기결제된 금액도 취소해 주세요. 그건 며느리가 제 동의 없이 무단으로 사용한 거니까요. 병원 측에서는 난색을 보였지만 제가 법적으로 문제 삼겠다. 도난 카드로 결제된 거니다라고 강하게 나가니 알겠다고 하더군요. 이제 그 비싼 VIP 특실료는 고스란히 며느리와 아들의 몫이 될 거예요. 하루에 수십만 원씩 쌓이는 병원비, 과연 놈들이 감당할 수 있을까요? 마지막 피날레는 아들 부부의 집이었어요. 그 아파트도 제 명의로 되어 있죠. 아들 장가갈 때 전세 얻어준 건데 명의는 제 앞으로 해두길 천만다행이었어요. 저는 열쇠 수리공을 불러 아파트 현관 도어록을 통째로 뜯어내고 최신형으로 교체해버렸어요. 비밀번호는 저만 아는 번호로 바꿨고요. 사장님, 수고하셨어요. 그리고 누가 와서 문 열어달라고 해도 절대 열어주시면 안 됩니다. 제 신분증 확인하셨죠? 집주인은 저니까요. 모든 조치를 끝내고 본가로 돌아와 와인 한 잔을 따랐어요. 시계를 보니 저녁 7시. 퇴근 시간이 지났으니 슬슬 반응이 올 때가 됐죠. 아니나 다를까 핸드폰이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어요.
아들이라는 글자가 화면에 떴죠. 저는 와인을 한 모금 음미하며 느긋하게 전화를 받았어요. 왜? 엄마, 지금 집 문이 안 열려요. 도어록 고장 난 것 같은데 번호키가 안 먹혀요. 지영이도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날도 추운데 어떡해요? 아들의 목소리는 짜증과 당황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고장 난 거 아니다. 내가 바꿨다. 네. 엄마가 왜요? 비밀번호 뭔데요? 빨리 알려줘요. 배고파 죽겠어요. 남의 집에 들어가면서 왜 집주인한테 비밀번호를 내놓으라 말하니? 거기 내 집이다. 너희들 짐은 내일 용딸 불러서 보낼 테니까 오늘부터 찜질방을 가든 호텔을 가든 알아서 해라. 엄마, 지금 장난해요? 우리가 어디 가서 자요? 그리고 카드는 왜 정지됐어요? 지영이가 마트에서 계산하려다가 망신만 당했대요. 엄마 진짜 노망 나셨어요? 노망이라. 아들 입에서 나올 수 있는 가장 끔찍한 단어가 나왔네요. 하지만 타격감은 제로였어요. 이미 어제 마음속에서 장례를 치렀으니까요. 그래, 노망난 노인네 돈 쓰기 싫으니까 정지시켰다. 억울하면 너희가 벌어서 써. 그리고 다시는 전화하지 마라. 한 번만 더 전화하면 스토킹으로 신고할 거니까. 저는 대답도 듣지 않고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바로 수신 차단 목록에 아들과 며느리의 번호를 추가했죠. 핸드폰을 식탁 위에 던져놓고 소파에 깊숙이 몸을 묻었어요. 집안이 적막했지만 그 적막이 이렇게 달콤할 줄은 몰랐네요. 평생 자식 뒷바라지하느라 시끄러웠던 제 인생에 드디어 평화가 찾아온 기분이었어요. 물론 창밖에서 들려오는 희미한 고함만 뺀다면요. 아파트 입구에서 아들놈이 소리를 지르고 있는 모양인데 경비실에 인터폰을 넣어 쫓아내라고 했으니 곧 조용해지겠죠. 며칠 뒤였어요. 새벽부터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날이었죠. 아침을 먹으려고 준비하는데 대문 초인종이 울렸어요. 인터폰 화면을 보니 우산을 쓴 며느리가 서 있더군요. 며칠 사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몰골이 말이 아니었어요. 화장기 없는 얼굴은 누렇게 떴고 옷도 며칠째 갈아입지 않은 듯 구겨져 있었죠. 명품 가방 대신 비닐봉지 하나를 들고 있는 모습이 처량하기까지 했어요. 어머니 저예요. 지영이요. 인터폰 너머로 들리는 목소리는 힘이 하나도 없었어요. 저는 문을 열어주지 않고 인터폰 수화기만 들었어요. 무슨 일이니? 경찰 부르기 전에 돌아가라.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정말 죽을 죄를 지었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호식 씨랑 저 지금 찜질방 전전하고 있어요. 카드도 막히고 현금도 없어서 밥도 컵라면으로 때우고 있어요. 제발 문 좀 열어주세요. 며느리는 대문 앞에 무릎을 꿇고 싹싹 빌기 시작했어요. 카메라를 향해 눈물을 흘리며 애원하는 꼴을 보니 연기력이 더 늘었더군요. 하지만 그 눈빛, 저는 놓치지 않았어요. 눈물 속에 숨겨진 그 도끼. 지금은 상황이 불리하니 고개를 숙이는 척하는 거지. 문을 열어주는 순간 언제 그랬냐는 듯 주인 행세를 할 게 뻔했거든요. 네 사정은 내 알 바 아니야. 그리고 내 뺨 때린 며느리는 없다. 너는 이제 남이다. 자꾸 이러면 주거 침입으로 신고한다. 어머니,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어요? 손주 보고 싶지 않으세요? 저 임신했을 수도 있다고요. 이제는 임신 핑계까지 대는군요. 거짓말도 정도껏 해야 속아주죠. 임신? 너 지난달에 불임 클리닉 다닌다고 돈 받아가지 않았니? 그리고 임신했으면 내 친정 엄마한테 가서 징징대. 남의 집 대문 앞에서 청승 떨지 말고. 저는 인터폰을 뚝 끊어버렸어요. 며느리가 대문을 두드리며 어머니, 문 열어. 이 망할 노인네야.
하고 본색을 드러내며 소리를 질렀지만 저는 조용히 112를 눌렀어요. 5분도 안 돼서 경찰차가 도착했고 며느리는 경찰관들에게 끌려가면서도 저주를 퍼부었죠. 그 모습을 창문 너머로 지켜보며 저는 따뜻한 커피 한 잔을 마셨어요. 그런데 그날 오후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받아보니 사돈이었어요. 사돈접니다. 사돈의 목소리는 다 죽어가고 있었어요. 퇴원했는지 주변이 조용하더군요. 네, 무슨 일이시죠? 제 딸년이 못나서 제가 대신 빌겠습니다. 제발 우리 지영이 좀 봐주세요. 애가 오갈 데가 없어서 지금 고시원에 있어요. 제가 밥도 못 먹고 약도 못 먹고 사돈이 한 번만 자비를 베풀어 주시면. 사돈은 울먹거리며 읍소했어요. 마음 약한 사람이라면 여기서 흔들렸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저는 아니에요. 사돈, 딸 교육 잘못 시킨 죄값 이제야 치르시는 겁니다. 그리고 자비요? 제가 드린 3천만 원 따님이 백화점에서 명품 가방 사는데 쓴 건 아세요? 사돈 심장 수술한다고 거짓말해서 받아간 돈으로요. 네, 그게 무슨... 그리고 제가 병원비 대준다고 사돈 VIP 병실에 모셨는데 그것도 다 며느리가 중간에서 가로채려던 거 아시죠? 사돈은 피해자가 아닙니다. 방조자고 공범이에요. 딸이 시어머니 뺨 때리는 걸 보고도 가만히 계셨잖아요. 더는 저한테 전화하지 마세요. 콩밥 먹기 싫으면. 팩트를 폭격하자 사돈은 충격을 받았는지 말을 잇지 못하더군요. 수화기 너머로 아이고 아이고 하는 곡소리만 들려왔어요. 저는 가차없이 전화를 끊었죠. 이렇게 사태가 일단락되나 싶었는데 며느리의 발악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며칠 뒤 동네 미용실 원장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 형자씨. 이거 들었어? 동네에 소문이 아주 파다해. 무슨 소문이요? 아니 글쎄, 며느리가 동네방네 떠들고 다니나 봐. 형자씨가 치매 초기라서 며느리를 도둑으로 몰고 심지어 밥도 안 주고 구박해서 쫓아냈다고. 자기는 억울해서 미치겠다고 울고 다닌다는데 심지어 아들 회사에도 찾아가서 시어머니가 가정을 파탄냈다고 1인 시위라도 할 기세라던데 기가 막혀서 웃음만 나오더군요. 치매요? 제가 며느리를 때렸다고요?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자신이 한 짓을 고스란히 저에게 뒤집어 씌우고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는 거였어요. 영악한 건 알았지만 이 정도로 사악할 줄은 몰랐네요. 아들 회사 게시판에도 익명으로 악질 시어머니 고발합니다라는 글이 올라왔다고 하더군요. 아들은 그걸 말리기는커녕 은근히 동조하며 회사 사람들한테 동정표를 얻으려 하고 있었고요. 어머니가 편찮으셔서 제가 힘들어도 참아야죠. 이러면서요. 저는 끓어오르는 분노를 차갑게 식혔어요. 소문을 퍼뜨리는 건 하수나 하는 짓이죠. 고수는 팩트로 조지는 법입니다. 며느리가 이렇게 나오길 기다렸어요. 그래야 제가 터뜨릴 폭탄의 위력이 더 커지니까요. 그래, 떠들고 다니라고 해. 짖는 개는 무섭지 않은 법이니까. 저는 서랍 깊숙이 넣어뒀던 USB를 꺼냈어요. 그 안에는 병실 CCTV 영상 원본과 녹음 파일, 그리고 며느리가 쓴 법인 카드 내역서, 아들이 쓴 사적인 지출 내역까지 모든 증거가 담겨 있었죠. 다가오는 주말이 마침 집안 제사였어요. 친척들이 다 모이는 그날, 저는 이 USB 하나로 그들의 거짓된 가면을 갈기갈기 찢어놓을 생각이었죠. 제사 당일 아들과 며느리가 뻔뻔하게 들어오더군요. 친척들 앞이라고 옷도 깔끔하게 차려입고 며느리는 일부러 더 불쌍한 표정을 지으며 들어왔어요. 친척들은 이미 소문을 들었는지 저를 보는 눈빛이 곱지 않았어요. 형수님,
애들한테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며느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집 비밀번호까지 바꾸고 그러세요? 시동생이 한마디 거들더군요. 며느리는 그 말에 흑하고 울음을 터뜨리며 고개를 숙였어요. 아들은 곁에서 며느리 어깨를 감싸 안으며 작은아버지, 괜찮아요. 엄마가 요즘 좀 예전 같지 않으셔서요. 하며 제 치매설에 쐐기를 박으려 했죠. 분위기가 며느리 편으로 완전히 기울어진 그 순간 저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어요. 그리고 TV 옆으로 걸어가 USB를 꽂았죠. 그래, 내가 노망이 났는지 안 났는지 직접 보고 판단해. 리모컨 버튼을 누르자 대형 TV 화면에 병실 영상이 선명하게 재생되기 시작했어요. 며느리가 재수없게 진짜 라고 소리치며 제 뺨을 후려갈기는 장면이 슬로 비디오처럼 흘러나왔죠. 제사상 아픈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어요. 화면 속에서 짝 하는 날카로운 파열음이 거실의 정적을 무자비하게 찢어발겼어요. 그 소리는 고성능 스피커를 타고 증폭되어 마치 현장에서 직접 듣는 것처럼 생생하게 모두의 고막을 때렸죠. 85인치 대형 화면 속에서 제 고개가 힘없이 꺾이는 장면이 슬로 비디오로 재생될 때마다 숨죽이고 있던 친척들의 입에서는 흡 하는 단말마가 터져 나왔어요. 며느리의 표독스러운 눈빛과 앙담은 입술, 그리고 제 뺨을 향해 거침없이 날아가는 손바닥의 궤적이 사케이 화질로 너무나 선명하게 보였거든요. 거실에는 숨막히는 침묵만이 흘렀어요. 1초가 1시간처럼 느껴지는 영원 같은 순간이었죠. 며느리는 입을 딱 벌린 채 화면과 저를 번갈아 쳐다보며 사시나무 떨듯 몸을 떨었고 아들은 마치 동상처럼 굳어서 눈동자만 굴리고 있었어요. 가장 먼저 그 무거운 침묵을 깬 건 시동생이었어요. 평소에는 목소리 한번 크게 내지 않는 점잖은 사람이었고 방금 전까지만 해도 형수님이 너무하시네 하며 며느리를 감싸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영상을 보자마자 시동생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하더니 제사상 위에 올려져 있던 묵직한 녹그릇 물컵을 집어들었어요. 분노로 인해 손이 어찌나 심하게 떨리는지 그릇 부딪히는 소리가 달그락거릴 정도였죠. 시동생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이 천하의 몹쓸 것들. 쨍그랑. 시동생이 던진 녹그릇이 며느리의 발치 바로 앞에 떨어져 요란한 소리를 내며 산산조각 났어요. 그 안에 담겨있던 차가운 정화수가 며느리의 회색 카디건과 치마에 튀어 축축하게 젖어들었죠. 파편이 튀어 종아리를 스치자 며느리가 비명을 질렀어요. 아! 작은아버님. 며느리가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시동생은 분이 안 풀리는지 짚고 있던 지팡이로 마룻바닥을 쾅쾅 내리찍으며 호통을 쳤어요. 그 목소리가 어찌나 큰지 거실의 통유리창이 징징 울릴 지경이었죠. 네가 사람이냐? 금수만도 못한 것 같으니 시엄이 뺨을 때려? 그것도 병실에서? 그러고도 내가 뻔뻔하게 여기 와서 조상님 밥을 먹겠다고 앉아있어? 내가 너 같은 걸 조카 며느리라고 받아줬다니. 내 피가 거꾸로 솟는다. 형수님, 저게 정말입니까? 저 영상이 정말 조작 없는 사실이에요? 시동생이 충혈된 눈으로 저를 보며 물었어요. 저는 아주 차분하게 동요하지 않는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죠. 네, 도련님. 보신 그대로예요. 지난주 병실에서 일어난 일이죠. 제가 저 뺨을 맞고 고막에 멍이 들어서 며칠을 알아누웠어요. 며느리는 제가 돈을 더 주지 않는다고 아픈 사돈 보는 앞에서 제 뺨을 쳤고요. 저기 앉아있는 호식이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으면서 저한테 와서 며느리 편을 들더군요. 제 말이 끝나자마자 동서가 가슴을 치며 통곡하기 시작했어요.
세상에, 형님 얼굴 멍든 게 저것 때문이었어?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치매니 뭐니 하면서 형님을 몰아세웠네요. 형님, 죄송해요. 제가 죽을 죄를 지었어요. 저런 독사를 집안에 들이고도 몰라봤네. 아이고, 분해라. 내가 저걸 그냥 가만 안 둬. 동서가 당장이라도 달려들어 머리채를 잡으려 하자 며느리가 바닥을 기며 뒷걸음질 쳤어요. 친척들의 태도가 180도 바뀌는 건 순식간이었죠. 며느리를 동정하던 눈빛은 혐오와 경멸로 바뀌어 화살처럼 꽂혔어요. 고모님도 삿대질하며 소리쳤죠. 어머, 제 눈깔 뒤집히는 것 좀 봐. 시어머니 잡아먹겠네, 잡아먹겠어. 아, 너 우리 올케 언니 돈 보고 시집 왔니? 돈 내놓으라고 패악질을 부려. 어디서 배워먹은 버르장머리야. 사면 초가에 몰린 며느리는 바닥에 납작 엎드려 덜덜 떨면서도 끝까지 발악을 하더군요. 눈물을 뚝뚝 흘리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그 연기력은 정말 아카데미 여우주연상 감이었어요. 거짓말이 술술 나오는 걸 보니 리플리 증후군이 아닌가 의심이 들 정도였죠. 아니에요, 오해예요. 저거 다 조작이에요. 요즘 딥페이크인가 뭔가 기술 있잖아요. 어머니가 저 쫓아내려고 영상 조작하신 거라고요. 제가 어떻게 감히 어머니를 때려요. 저 그런 사람 아니에요. 호식 씨, 당신이 말 좀 해봐. 이거 아니잖아. 당신도 알잖아. 말 좀 해보라고. 며느리는 아들의 바짓단을 잡고 매달렸어요. 아들은 식은땀을 비오듯 흘리며 더듬거렸죠. 상황을 모면해 보려고 안간힘을 쓰는 꼴이 우스웠어요. 맞아요, 작은아버지. 엄마가 요즘 좀 이상하시잖아요. 전문가한테 맡겨서 영상 조작했을 수도 있죠. 지영이가 욱하는 성격은 있어도 페류나는 아니에요. 엄마가 지금 우리를 모함하는 거예요. 끝까지 반성은커녕 조작 타령을 하며 저를 미친 사람 취급하는 그 뻔뻔함에 저는 헛웃음이 나오더군요. 저는 TV 리모컨을 내려놓고 그 옆에 연결해둔 블루투스 스피커의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조작이라. 영상은 편집했다고 우길 수 있겠지. 기술이 좋으니까. 그럼 네 목소리는 어떠니? 이것도 성대모사라고 할 테냐? 아주 생생하게 녹음이 잘 됐던데 어디 한번 들어보자. 스피커에서 며느리의 날카롭고 신경질적인 목소리가 거실을 쩌렁쩌렁 울렸어요. 잡음 하나 없이 깨끗한 음질이었죠. 자기야, 어머니 노망나서 그래. 빨리 죽어야 우리가 돈 받지. 그 건물 다 우리 거잖아. 아, 진짜 안 죽고 뭐 하냐고. 오늘 가서 약이라도 바꿔치기 할까? 그냥 계단에서 밀어버릴까? 늙으면 빨리 죽어야지 눈치도 없이 살아있어. 이 녹음이 나오는 순간 거실의 공기는 분노를 넘어 공포로 바뀌었어요. 단순한 폐륜을 넘어 살인 모의나 다름없는 끔찍한 말들이었으니까요. 친척들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시는 게 보였어요. 저게 사람의 탈을 쓰고 할 소리인가 싶은 경악스러운 표정들이었죠. 끄라고. 끄란 말이야. 아들이 괴성을 지르며 스피커를 집어 던지려 달려들었어요. 눈이 뒤집혀서 저한테 달려드는 꼴이 영락없는 미친놈이었죠. 하지만 옆에 있던 건장한 사촌 동생 둘이 아들의 팔을 양쪽에서 낚아채 바닥에 패대기 쳤어요. 형 미쳤어? 지금 누구한테 행패야? 이거 나. 너네가 뭔데? 형수님이 큰어머니 죽으라고 고사 지내는데 형은 맞장구 치고 있었냐? 형이 그러고도 자식이야? 사람이 어떻게 그래? 사촌 동생들이 아들을 짓누르자 아들은 꼼짝도 못하고 바닥에 얼굴을 박았어요. 며느리는 이거 불법 녹음이에요. 사생활 침해라고요. 고소할 거야 라며 악을 썼죠. 호시가 시동생이 아주 낮고 서늘한 지옥에서 들려오는 듯한 목소리로 아들을 불렀어요.
시동생은 천천히 다가가 바닥에 깔린 아들의 머리채를 잡아 고개를 들게 했죠. 너 저 소리 듣고도 가만히 있었냐? 내 처가 내 어미 죽으라고 저주를 퍼붓는데 너는 희희낙낙하고 있었어? 대답해라. 저게 내 진심이냐? 아들은 얼굴이 흑빛이 되어 입술을 달달 떨며 웅얼거렸어요. 작은아버지, 그게 아니라요. 지영이가 화가 나서 그냥 홧김에 한 말이지 진심은 아니에요. 저도 말렸어요. 진짜예요. 엄마가 돈 안 주니까 속상해서. 찰싹? 시동생이 손바닥으로 아들의 등짝을 잇는 힘껏 내려쳤어요. 아들은 억소리를 내며 바닥에 엎어졌어요. 형수님 혼자 몸으로 너 키우느라 평생을 바쳤어. 시장 바닥에서 생선 팔고 식당 설거지해 가며 손발이 다 부르트도록 일해서 너 공부시킨 공을 이따위로 갚아? 빨리 죽어야 돈을 받아? 니놈은 오늘부로 우리 집안 사람 아니다. 내 형님 핏줄이 이리 썩었을 줄이야. 당장 호적에서 파버려야 해. 제사상은 이미 난장판이 되어 있었어요. 엎어진 술잔과 깨진 그릇, 그리고 흩어진 과일들이 바닥에 나뒹굴었죠. 조상님들 보기에 민망했지만 썩은 살은 도려내야 새 살이 돋는 법이니까요. 저는 아수라장이 된 거실 한가운데에 서서 바닥에 엎드려 벌벌 떨고 있는 아들과 며느리를 차갑게 내려다보았어요. 잘 들었지? 이게 너희들의 실체다. 여기 있는 친척들이 다 증인이야. 내가 치매라고? 그래, 나는 치매일지도 몰라. 자식 사랑에 눈이 멀어서 너 같은 놈을 아들이라고 끼고 돌았던 그 어리석음이 치매라면 치매겠지. 하지만 이제 정신이 아주 맑아졌구나. 내 인생에서 가장 맑은 정신이야. 저는 현관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축객령을 내렸어요. 당장 나가라. 1분 안에 안 나가면 경찰 부른다. 주거 침입에 존속 협박, 그리고 폐륜 혐의까지 추가해서 현행범으로 넘겨줄 테니까. 내 집에서 너희들 숨소리도 듣기 싫다. 며느리는 엉금엉금 기어서 현관으로 도망쳤어요. 신발도 제대로 못 신고 맨발로 뛰쳐나갔죠. 아들도 비틀거리며 일어나 따라 나가려다가 저를 돌아보며 엄마하고 애처롭게 불렀지만 제가 식탁 위에 있던 굵은 소금 단지를 집어들어 아들에게 뿌려버렸어요. 차악 소리와 함께 하얀 소금알들이 아들의 얼굴을 때렸죠. 나를 엄마라고 부르지 마라. 내 아들 김호식은 어제 죽었다. 너는 그냥 돈에 미친 괴물일 뿐이야. 나가. 다시는 내 눈앞에 띄지 마. 소금을 뒤집어 쓴 아들은 으아악하고 비명을 지르며 도망치듯 나갔어요. 쾅 하고 현관문이 닫히고 나서야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과 함께 흐느끼는 소리만 남았죠. 동서가 저를 끌어안고 우셨어요. 형수님 불쌍해서 어째요. 저런 몹쓸 것들을 믿고 혼자서 얼마나 마음고생하셨어요. 저는 울지 않았어요. 오히려 속이 뻥 뚫린 듯 시원했죠.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게 이런 기분일까요? 저는 눈물을 훔치는 동서의 등을 토닥이며 말했어요. 울지 마요, 동서. 나는 괜찮아. 오히려 잘 됐지 뭐. 저것들 속셈 모르고 있다가 큰일 날 뻔했는데 조상님이 도우셔서 미리 알게 된 거니까. 오히려 시원해. 자, 다들 놀라셨을 텐데 술이나 한 잔씩 합시다. 오늘은 제사가 아니라 축제예요. 제가 다시 태어난 날이니까요. 저는 씩씩하게 웃으며 깨진 그릇을 치우고 다시 제사상을 정돈했어요. 친척들도 눈물을 훔치며 저를 도와주었죠. 그날 밤 우리는 제사 음식을 안주 삼아 늦게까지 술을 마셨어요. 시동생은 술잔을 기울이며 말했죠. 형수님, 앞으로 법적인 문제 생기면 저한테 다 말씀하세요. 제가 증인 설 겁니다. 그 폐륜 아들 절대 가만두면 안 됩니다.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아들과 며느리가 영원히 추방당하는 순간이었어요. 제사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더 일찍 눈을 떴어요. 어젯밤의 소동으로 몸은 좀 피곤했지만 정신은 그 어느 때보다 맑고 날카로웠죠. 이제 집안 단속은 끝났으니 사회적 매장을 시킬 차례였어요. 아들과 며느리가 가장 무서워하는 것, 바로 돈과 명예를 박살낼 준비를 마쳤죠. 아들과 며느리를 철저하게 무너뜨리기 위해 저는 서재에 앉아 그동안 모아둔 자료들을 다시 한번 꼼꼼하게 검토했어요. 아들은 K전자 계열사의 중견 간부였어요. 대외 이미지를 목숨처럼 여기는 회사였고 아들은 그 회사에서 법인 카드를 꽤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영업팀 과장 위치에 있었죠. 저는 며느리가 백화점에서 명품 가방을 샀던 날의 카드 내역을 다시 현미경 보듯이 확인했어요. 영수증을 하나하나 살피는데 기가 막히더군요. K전자 법인카드, 일시불 580만 원, S백화점 명품관 샤넬, K전자 법인카드, 32만 원, 청담동 시일식당, K전자 법인카드, 45만 원, 가평 K골프장. 미친 짓이었죠. 아무리 간 크기로 소문난 횡령범도 이렇게 대놓고 사적인 물품, 그것도 배우자의 명품 가방을 법인 카드로 긁지는 않을 거예요. 아마 주말에 급하게 사느라 본인 카드가 한도 초과가 되니 나중에 채워 넣으면 되겠지 하는 안일한 생각으로 긁었겠죠. 하지만 그 나중은 영원히 오지 않았어요. 제가 그 내역을 확보했으니까요. 아들은 이 카드가 제 명의의 가족 카드가 아니라 회사 카드라는 점에서 안심했겠지만 저는 아들의 지갑을 뒤져 영수증을 확보해두는 치밀함을 보였거든요. 저는 이 내역서와 함께 며느리가 아들의 회사 근처 고급 일식당에서 친구들과 밥을 먹고 법인 카드로 긁은 수십 건의 영수증, 그리고 아들이 근무 시간에 며느리를 태우고 백화점과 골프장을 다닌 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본을 정리했어요. 두툼한 서류 봉투 하나가 만들어졌죠. 봉투 겉면에 감사팀 귀중영업이팀 김호식 과장 비위 제보라고 굵은 매직으로 꾹꾹 눌러 적었어요. 그리고 퀵서비스를 불렀죠. 어디로 보낼까요? 강남구 테헤란로 K타워 15층 감사팀장 앞으로요. 아주 빠르고 정확하게 배달해 주세요. 수취인 본인에게만 전달하셔야 합니다. 오토바이가 멀어지는 것을 보며 저는 회심의 미소를 지었어요. 저 봉투가 도착하면 아들의 회사 생활은 카운트다운에 들어갈 거예요. 10년 넘게 다닌 회사에서 불명예스럽게 쫓겨나는 꼴을 상상하니 벌써부터 속이 시원해지더군요. 오후 2시쯤 되었을까요? 아들에게서 전화가 오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안 받았어요. 부재중 전화가 10통, 20통, 50통 계속 쌓이더군요. 문자가 빗발쳤어요. 내용이 점점 다급해지는 게 보였어요. 아들의 공포가 문자 너머로 전해졌죠. 엄마 제발 전화 좀 받아주세요. 감사팀에서 저 불렀어요. 지금 감사실이에요. 엄마가 보낸 거 맞죠? 이거 횡령으로 걸리면 저 감옥 가요. 제발 한 번만 살려주세요. 시키는 대로 다 할게요. 제가 미쳤었어요. 저는 문자를 읽고 코웃음을 쳤어요. 감옥이라. 그래, 너희 부부가 갈 곳은 거기지. 저는 핸드폰을 무음으로 해놓고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어요. 며느리에 대한 형사 고소장을 접수하고 아들에 대한 증여 재산 반환 소송을 상담하기 위해서였죠. 변호사 사무실에서 상담을 마치고 나오는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받아보니 아들 회사의 감사팀장이었어요. 목소리가 아주 정중하면서도 긴장감이 서려 있었죠. 안녕하십니까? 김영자 여사님 되십니까? K전자 감사팀장 박철수입니다. 네, 제가 보낸 서류는 잘 받으셨나요? 네,
보내주신 자료가 너무 구체적이고 명백해서 저희도 당황스럽습니다. 김호식 과장이 회사 자금을 이렇게 사적으로, 그것도 배우자의 명품 구입과 유흥비에 유용한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영수증 시간대랑 동선까지 완벽하게 일치하더군요. 혹시 이 자료들 어디 다른 데에도 제보하셨습니까? 언론이라든가. 기업은 횡령 자체보다 그 사실이 밖으로 새나가는 걸 더 두려워하죠. 저는 그 심리를 철저하게 이용했어요. 아직은 안 했습니다. 하지만 회사의 처분이 미온적이라면 글쎄요. 요즘 인터넷 커뮤니티나 유튜브에 대기업 과장의 법과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올리면 파급력이 꽤 크지 않을까요? 제가 구독자 많은 유튜버를 좀 알거든요. 정의 구현 채널 운영하는 분들이 아주 좋아할 소재더군요. 아닙니다, 여사님. 절대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저희가 사규에 따라 가장 강력한 징계를 내릴 예정입니다. 횡령 금액 전액 환수는 물론이고 징계해고 절차를 밟을 겁니다. 그리고 횡령 액수가 커서 형사 고발까지 검토 중입니다. 네, 그렇게 해주세요. 제 아들이라고 봐주지 마시고 법대로 원칙대로 처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게 그 아이를 사람 만드는 길이에요. 합의나 선처는 절대 없다고 전해주세요. 전화를 끊고 나니 씁쓸함보다는 통쾌함이 더 컸어요. 내 손으로 아들의 밥줄을 끊었다는 죄책감은 사치였죠. 그 밥줄로 며느리라는 기생충을 먹여 살리고 있었으니까요. 이제 아들은 돈 없는 가장이 되어 며느리에게 짐짝 취급을 받을 거예요. 그날 저녁 아들이 집 앞으로 찾아왔어요. 술에 잔뜩 취해 대문을 발로 차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죠. 엄마 나와봐.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내가 잘리면 좋겠어? 내 인생 망치니까 시원해? 내가 엄마 아들이긴 해? 엄마가 어떻게 아들 앞길을 막아. 경비실에서 연락이 왔지만 저는 놔두라고 했어요. 동네 사람들이 다 보고 들으라고요. 저 페리나의 밑바닥을 세상이 다 알아야 하니까요. 아들은 1시간 넘게 난동을 부리다가 결국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끌려갔어요. 이거나 우리 엄마 집이야. 내가 내 엄마 보겠다는데 니들이 뭐야. 이거나. 경찰차 뒷좌석에 구겨져 들어가는 아들의 모습을 CCTV 화면으로 지켜보며 저는 시원한 맥주 한 캔을 땄어요. 호시가, 내 인생 망친 건 내가 아니다. 내 옆에 있는 그 여자, 그리고 그 여자한테 홀려서 어미를 버린 너의 멍청함이 망친 거야. 다음 날 경찰서에서 며느리에 대한 소환 조사가 시작되었어요. 며느리는 처음에는 출석을 거부하며 버텼지만 체포영장이 발부될 수 있다는 말에 결국 제 발로 경찰서에 기어 들어갔죠. 저도 참고인 조사를 위해 동석했어요. 조사실 매직미러 너머로 보이는 며느리는 초라하기 그지없었어요. 형사님은 제가 드린 증거 자료를 하나씩 책상 위에 올려두며 신문을 시작했죠. 이지영 씨, 시어머니 김영자 씨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 인정하십니까? 며느리는 눈물을 글썽이며 또 거짓말을 시작했어요. 정말 리플리 증후군이 아닐까 싶을 정도였죠.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거짓말을 하더군요. 형사님, 그게 아니에요. 서로 실랑이 하다 그런 거예요. 어머니가 먼저 저를 밀치셨고 저는 방어하려다가 손이 스친 거예요. 어머니가 먼저 저를 밀치셨고 욕설을 하셨어요. 저는 방어하려다가 손이 스친 거예요. 뺨을 때린 게 아니라 그냥 밀쳐내려던 거였어요. 억울해요. 형사님은 묵묵히 듣고 있다가 모니터를 켰어요. 밀쳤다고요? 이지영 씨, 본인 손바닥이 풀스윙으로 날아가는 게 밀치는 겁니까? 야구 선수인 줄 알았습니다. 궤적을 보세요. 이건 정확하게 타격을 노린 겁니다. 화면의 짝소리와 함께
제 고개가 돌아가는 장면이 슬로 모션으로 재생되었어요. 며느리는 흡하고 숨을 삼켰죠. 이거 존속상해예요. 뺨을 때려서 김영자 씨 고막에 이상이 생겼고 전치 3주 진단 나왔거든요. 자, 상해 혐의는 빼박이고 이제 돈 얘기 좀 해볼까요? 형사님이 두꺼운 파일철을 책상 위에 쿵 하고 내려놓았어요. 시어머니한테 사돈 수술비라고 3천만 원 받아가셨죠? 근데 확인해 보니 사돈은 디스크 시술 받았고 그 돈은 S백화점 C브랜드 가방, H브랜드 구두, 그리고 강남 피부과에서 울세라인가 뭔가 하는 시술비로 들어갔네요. 이거 용도 속여서 돈 받아간 거 명백한 사기입니다. 피해 금액이 도합 1억이 넘어서 구속 수사감이에요. 며느리는 사시나무 떨듯 떨며 변호사를 찾았어요. 변호사 부를게요. 제 변호사 오면 얘기해요. 묵비권 행사할 거예요. 형사님이 피식 웃으셨죠. 아, 국선 변호사요? 사선 변호사 쓸 돈은 있으세요? 남편분도 오늘부로 회사 잘리셨다던데. 그리고 두 분 계좌랑 전세 보증금까지 다 가압류 걸려 있던데 수입료는 무슨 돈으로 내시려고요? 지금 상황 파악이 안 되시나 봅니다. 며느리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렸어요. 믿었던 남편마저 백수가 되었다는 소식은 며느리에게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겠죠. 며느리는 결국 조사실 책상에 머리를 박고 오열했어요. 잘못했어요. 어머니한테 한 번만 빌게 해주세요. 합의할게요. 제발요. 하지만 저는 조사실 밖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냉정하게 돌아섰어요. 형사님이 저를 보며 물으셨죠. 여사님, 합의하실 겁니까? 형사님, 저는 합의 의사 전혀 없습니다. 법대로 처벌해 주세요. 선처는 없습니다. 저 아이는 죗값을 톡톡히 치러야 해요. 며칠 뒤 며느리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어요.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였죠. 유치장에 갇힌 며느리는 매일 저에게 편지를 쓰고 면회를 신청했지만 저는 모두 거절했어요. 아들은 뒤늦게 저를 찾아와 대문 밖에서 무릎을 꿇고 빌었죠. 비가 오는 날이었는데 우산도 없이 비를 맞으며 처량하게 앉아 있더군요. 그 모습이 불쌍해 보일 법도 했지만 저는 며느리가 제 뺨을 때린 때 방관하던 아들의 모습이 떠올라 마음을 다잡았어요. 엄마 문 좀 열어주세요. 지영이 구속됐어요. 임신한 몸은 아니지만 그래도 여자 혼자 감옥이라니 너무하잖아요. 엄마가 탄원서라도 써주시면 안 돼요? 제가 평생 효도할게요. 지영이 나오면 시골 가서 조용히 살게요.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 아들에게 저는 창문을 열고 서류 봉투 하나를 밖으로 던져주었어요. 봉투가 빗물에 젖어들었죠. 이혼 소장이다. 내가 써서 법원에 제출해라. 이혼 안 하면 너도 공범으로 엮어서 같이 감옥에